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하늘 보셨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오랜만에 좋음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지금 좋은 공기 어디 밀폐용기에 보관해놨다가 냉장고 넣어놨다가 안 좋을 때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모처럼의 좋은 공기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숨 많이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해서 승희 씨 말고 G.O.D의 데니안이 운영하고 있는 칵테일 바에서도 무대가 있었다. 할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 이건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전세살이 살기 싫어서 집 샀다, 건물 샀다, 빚내서 건물 샀다. 그 해명에 대해서 오늘 모든 조간신문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신종업까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내노남불 정권이다. 지금까지는 내로남불이었는데 내노남불은 뭘까요? 내가 하면 노후 대책, 남이 하면 불법 투기로 몰아간다. 내노남불. 야누스의 두 얼굴에 놀랍다라고 야당은 맹공을 했습니다. 야사당 모두 다 김의겸 대변인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는 비판의 성명을 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집권 여당 내에서도 거액 대출 받아서 구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의겸 대변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고까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김 대변인의 해명 내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되지 않는 팩트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 김의겸 대변인의 건물 구매를 두고서 청테크다, 관테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대변인 임명되기 전에 청와대 바로 옆에 옥인동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걸어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집이 있었는데 굳이 그 전셋집을 빼고 관사로 들어간다는 이유가 목적이 혹시 부동산 투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옥인동 전세금 4억 원 종잣돈이 돼서 25억 재개발 투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대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누가 도대체 은행 가서 10억이 넘는 대출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김의겸 대변인뿐만 아니라 왜 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과 거꾸로 가냐는 겁니다. 집테크. 최동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복수의 주택을 갖고 있고 시세 차익 20억이 넘게 받습니다. 진영 장관 후보자도 복수의 집을 갖고 있고 30억 넘게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청와대와 내각 상당수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집 사지 말라.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집 팔아라.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투기꾼이다. 손가락질 했던 것이냐. 배신감 느낀다라는 비판의 여론들이 높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에는 일면 기사에 김의겸 대변인 기사 대신에 김학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검찰 안팎에 김학의의 조력자가 있나 출국 시도 전에 법무관이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출입국 본부 소속의 법무관 2명이 김학의 출국 금지 여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뒷말이 많은데 법무부 내부에, 검찰 내부에 김학의를 돕고 있는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시를 했고 전달을 했고 알아본 사람이 있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CD 말에 귀가 빨개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CD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영선과 황교안, 황교안과 박영선의 진실게임.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잠시 후 두 분 중에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반대로 두 분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승리가 최종훈에게 야 큰일 났다, 폰 바꿔라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 카카오톡방 멤버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승리의 이 폰 바꾸라라는 메시지 때문일까요? 정준영이 입국 전에 휴대폰을 교체해서 교체한 휴대폰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6명 중 7명의 몰카 유포 혐의와 관련돼서도 입건이 됐고, 몰카를 유포하지 않았다라고 줄곧 밝혔던 승리가 불법 촬영물, 즉 몰카를 유포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승리 씨와 관계된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니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부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꽃중년 젠틀맨 김광산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여성가족 장관부 장관까지 했던 김희정 전 의원 모셨습니다. 경력이 너무들 많으시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키워드 3가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박영선 그리고 황교안 두 분의 얼굴과 함께 밥값. 키워드가 밥값. 밥값을 누가 냈는가. 밥값.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 사진 옆에 집테크, 청테크, 관테크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탈세, god의 대니한 사진 옆에 탈세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돌직구쇼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격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묘하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박지원, 황교안, 이 세 분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판가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분들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한테? 예. 무슨 소리? 그 CD를 보여드린 게 아니었었나요?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위원장실에서 나한테 CD를 보여줬다고? 난 내 경우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여기 앉으셨고 여기에 옆에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었어요. CD를 본 일이 없다. 제가 말한 건 그겁니다. 또 외국이 생기는군요. 여러 번 만났습니다. 자주 만났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초기에 차관 임명할 때는 검증을 거쳤고 그때 문제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과연 박영선 의원이 그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이 김학의 CD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진실 공방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한 분이 참전을 했습니다. 박남매로 불렸던 박지원 의원이 참전을 해서 박영선 후보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3월 초에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난사판, 눈으로 볼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CD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 그리고 사진을 입수를 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틀림없더라. 박영선하고 저는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일길길 거리면서 얘기했더니 황교안 장관이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러면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 외에 황교안의 어떤 반응이 그건 나 못 들어봤어요. 어느 쪽이 좀 더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보세요? 몰라서 그런데. 확실히 박지원 의원은 박영선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쪽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영선 후보자는 증거가 있다라면서 우리 둘이 만났다라며 그때 당시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법사위 위원장실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라고 당시 스케줄표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여의도 중식당에서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을 했다. 그러니까 3월 13일 점심은 박영선 후보자가 그날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이 있고 이 고엽제 모임 점심 식사 이후에 4시 40분에 황교안 당시 장관을 만났었다라고 일정표를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이거 거짓말이다 라면서 반박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영선 당시 의원실에 이 지출 내역서를 입수해서 한국당이 공개를 한 거예요. 정치자금 지출 내역, 선관위에 신고된 건데 3월 13일 그날이죠. 여의도 중식당에서 당시 박영선 의원실에서 황교안 장관과 점심을 먹고 42만 3,900원을 결제했다라고 선관위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박영선 의원이 공개했던 일정표에 따르면 점심 식사는 고엽제 회장들이랑 드시고 4시에 황교안 장관을 만났다고 돼 있는데 박영선 의원실에서 신고한 지출 내역을 보면 점심을 황교안 장관이랑 먹었다라고 되고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당 관계자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요. 박영선과 오찬을 한 기억이 없다. 나 박영선 의원과 점심 안 먹었는데 라고 얘기했고 한국당 관계자는 오찬을 허위 신고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제대로 신고했다면 황 대표를 오후에 또 만났을 리 없다. 점심 먹고 오후에 또 만났을 리 없다. 위증이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나 위증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김정 장관님. 네. 일단은 오늘 새로운 내용이 바로 이건데 네. 그래서 밥값. 네. 당시에 박영선 의원은 점심을 누구랑 먹었다는 거예요.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대로라면 황교안 장관과 점심을 42만 원치 먹었어야 됐는데 본인이 제출한 일정에 따르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 그러네요. 본인 스스로가 두 가지 거짓말의 증거를 동시에 내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료 자체가 각각 출처가 다른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두 가지 자료 자체가 모두 다 박영선 의원님 본인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언론이나 이렇게 보도자료에 낸 당일의 기록에 의하면 고엽제 총회장과 점심 식사를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일정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과도 만났다라고 일정표도 본인이 냈고요.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상 선관위에 그렇게 그 공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을 때는 신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또 버젓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점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본인이 두 가지 다 제출했으니까 본인 입으로 진실을 밝히셔야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 다 공적 자료로 만든 것에서도 이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분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말뿐만 아니라 자료도 저런 식으로 엉터리로 남기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말뿐만 아니라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저희가 나눴던 얘기 중에서는 CD를 처음에는 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여준 것처럼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다가 그게 아니니까 저녁 때 보좌진 통해서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CD를 보여준 건 아니고 그런 CD가 있었다라고 말만 했다라고 말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자료도 한번 바꿨고 말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하나 더 또 나타났습니다. 뭐냐면은 그 국회 속기록인데요. 예. 국회 속기록에 지금 저 논란이 되는 3월이 한참 지난 6월의 속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속기록이니까 읽겠습니다. 예.
박영선 당시 의원이 저는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냐면 법무부 장관께 말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저렇게 속기록에 또 본인이 얘기를 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내민 말에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에 우리 박영선 의원님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 당시에 바로 기자들에게 인터뷰도 하고 CD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한교안 당시 장관에게 얘기했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도 남지 않았을까라는 게 평소 이 의정활동 스타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박영선 의원이 약간 좀 모순된 상황에 위치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김영주 의원님 네. 4시 40분에 황 장관을 당시 만났던 것은 맞고 오찬의 이 정치자금법 사용 여부를 착각하거나 아니면 뭐 의도가 있게 황 장관과 만났다라고 처리를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보좌관들이 영장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고엽재 총회장이 만났을 때 이분이 적절하게 정치자금법을 쓸 수 없는 분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일종의 쉽게 그냥 의원하고 상의 없이 법무장관을 만났다라고 했을 텐데 그것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문제가 인지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께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내면적으로 사실은 이제 본회의 말하자면 상임위 열리기 전에 위원장실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들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지만 본회의에서 질의하거나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다라고 말할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확실히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심은 누구랑 드신 건지 언제 만났던 건지 네. 박영선 의원 본인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이 허나 소장님 네. 일단은 박영선 의원의 말이 맞다. 박남매다 우리는 라고 네. 하면서 당시에 박영선 의원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박지원 의원의 말 표현대로라면 박영선 의원이 낄낄대면서 황교안 장관이 귀까지 빨개졌다라고 말하는 걸 난 들었다. 그러면서도 내 수첩에 적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제가 직접 박남매에게 경험한 박남매와 결투를 해봤던 예.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박남매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 그 줄타기를 통해서 이슈 메이킹을 하는 것을 아주 잘하는구나라는 분석이 좀 됐었었는데요. 저하고 이제 그 청문회 리허설에서 다 그러니까 만난 거라고 해야 될 거예요. 네. 그 이제 인연이 있었을 때의 것을 보면은 박지원 의원과 그 박영선 의원의 스타일은 우선은 메라변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저를 소개할 때도 말씀해 주시는데 보이는 것을 의심하라라고 하는데 우리 박남매는 보이는 것에 모든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도요.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 아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던지냐면요. 남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렇게 청문회 리허설을 하는 것은 당신이 처음이 아니냐. 얼마나 부족하면 청문회 리허설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관심을 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은 사실은 저에겐 다 거짓이었어요. 청문회를 했었고 그 사진의 주인은 바로 저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때 대기업의 자회사 대표도 되고요. 예. 그리고 BBK랑 그런 쪽에도 제가 연관이 되더라고요.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의 것으로 기사화가 돼서 제가 그것을 무마하고 막 막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도 제가 이제 박남매가 워낙에 쿵짝이 잘 맞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대화법과 그들이 어떻게 이슈 메이킹을 하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우선 시각적으로 메라변 법칙도 있습니다. 남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듣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데 55%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여지는 부분,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다거나 수첩을 펼쳐서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동영상을 찾아봐라는 것을 예. 꼭 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슈 메이킹이 될 수 있는 들리고 싶은 말을 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그 안에는 사실 제가 경험했을 때는 진실이 아닌 것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귀까지 빨개졌다라는 것과 그게 김학의 의혹을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장관에게 말을 했고 황 장관이 그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다. 그렇죠. 라는 부분인데, 야, 변호사님 보실 땐 어떠세요?
일단 그날 3월 13일 날 황교안 대표가 국회를 방문한 건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부의장 이제 박병수 부의장 만났고 또 박영석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CD와 관련된 부분, 김학의와 관련된 부분은 과연 이 얘기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CD에 관련해서 이제 박영선 의원은 이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교안은 정말 CD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황교안 대표도 내가 볼 때는 좀 정확히 얘기할 것 같아요. CD를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과연 이게 말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가세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경기고 1년 김학의 차관보다 또 후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학의 차관이 차관으로 가면 이건 오히려 장관이 차관한테 결재를 받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김학의 검사가 차관 오는 걸 좀 반대를 했다. 근데 원래는 또 장관으로 가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냐, 또 검찰총장 가냐,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론 막 굉장히 미스테리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D가 입수 과정을 보면 입수는 뭐 경찰 고위직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받은 시점이 또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3월 초에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사나 그런 것은 3월 18일 날 실시됐다고 얘기하고 또 CD를 넘겨줬던 경찰 고위직 간부도 3월 중순위에 넘겨줬다고 하거든요. 그럼 3월 초에 과연 이 CD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는 일단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과연 임명을 한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강한 고집을 피워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만약에 검증 과정에서 알고 있었냐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외압으로 갈 거예요. 수사 외압이 황교안 대표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느냐. 그래서 아직 길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추후에 특히 수사 권고했잖아요. 이걸 수사를 하라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향후 방어를 좀 잘 하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관측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3월 13일에 점심을 누구랑 드셨는지 그거부터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입장이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 김의겸 대변인 소식인데 관사에 입주하는 이른바 청테크다라는 신종어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재테크를 줄여서 청테크. 청테크로 시세 차익을 적게 잡아도 10억 이상 벌었다. 어디서는 뭐 20억 이상 김의겸 대변인이 최소 챙긴 거다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김의겸 대변인이 투자한 그 건물의 가치가 얼마일까? 함께 보시죠. 1+1+ 상가. 요 멘트가 그 흑석동 일대에서 그때 당시에 부동산 업자들이 홍보했던 멘트라고요. 여기 투자해라. 1+1+ 상가다. 무슨 말인고 보니 김의겸 대변인이 매입한 25억 7천만 원짜리 재개발 건물이 재개발이 되면 그 건물이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큰 아파트 한 채, 대형 평수 플러스 상가를 받거나 중소형 아파트 2채 플러스 상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큰 아파트 플러스 상가를 받거나 중소형 아파트 2채 플러스 상가를 받거나 엄청난 보상이 뒤따르는 거죠. 김의겸 대변인이 매입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8개월 사이에 시세 차익을 앉아서 10억 원 챙겼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좀 더 예시로 저희가 한번 가정해봤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김의겸 대변인이 41평형을 선택할 경우 조합원 분양가인 8억 원에 그걸 살 수가 있어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근 40평 아파트는 25억 원을 호가한다. 25억짜리를 8억 원에 가져갈 수 있으면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에 상가까지 더 주는 거죠. 1+1. 두 번째 경우. 아파트를 받은 후에도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7억 원은 상가를 받고도 그 남은 거는 또 현금까지 챙겨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 싸게 가져가고 상가 받고 남은 현금까지도 가질 수 있다. 김의겸 대변인이 산 이 건물의 부동산 가치는 최소 37억 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弁박사님. 네. 어제 김 대변인은 이거 투기 아니다라고 펄쩍 뛰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적게 잡아도 37억 상당의 재산 가치인데 이게 투기가 아니다. 최소 37억이고요. 예. 지역이 얼마만큼 개발될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큰 대형 아파트 안 갖고 네. 요즘 인기 많은 24평, 27평 두 채의 상가까지 받으면은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 40억 넘죠? 부분을 김의겸 대변인이 적극 부인하는 이유가 지금 1+1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는 집 말고 더 갖지 말라고 하는 다주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나는 끝나고 들어갈 큰 거 하나만을 원했을 뿐이고 나머지 한 채에 대한 상가는 노후 보장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성현찮은 대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를 언제든지 나와야 되잖아요. 김의겸 대변인. 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가 심각하니 당장 내일 나가세요라고 하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서 어디를 가죠?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갈 곳이 없죠. 모든 돈을 다 여기에 올인했잖아요. 빚까지 내서. 이 건물에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되는데 이 건물 주인이 내년도 9월까지는 여기에 사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내년 9월이 되게 되면 여기는 재개발을 통해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30년 전세살이 지쳤고 정말로 실거주가 필요한 나의 노후 목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건축물을 매입했을 거라면은 강남 말고 강북에 오시면 진짜 살 때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입주는 4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새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김의겸 대변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니까 자산이 14억이래요. 아니 자산이 14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30년 전세를 산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14억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시면요.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데 다 살 수 있고 아파트 사고 나서 추가로 조금만 건물까지 하나 사갖고서 노후 대책까지 다 가능합니다. 굳이 김병민의 울분. 흑석도 가실 필요가 없어요. 대변인님. 동대문으로 알아. 네. 그 아파트 두 채 살 수 있다. 네. 요즘 좀 떨어졌잖아요, 거기. 그 아파트 사시고 그 다음에 남는 돈 가지고 14억이면은 조그맣게 본인이 노후 대책할 수 있어서 월세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산다니까요. 예. 근데 굳이 빚을 10억까지 내가면은 10억 빚을 내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와대 나오시면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걱정이 진짜 심각하게 큽니다. 자, 이 건물을 시세보다 김 대변인이 또 싸게 샀다고 그래요. 25억 7천만 원도 시세보다 싸게 샀다. 그 건물을 싸게 판 전주인이죠. 전주인. 그 건물을 싸게 판 전주인의 이야기도 오늘 조간신문에 취재가 돼 있는데요. 전주인이 화가 난다고요. 한번 살펴보시죠. 금싸라기 건물 싸게 판 전주인. 전시예요, 전시. 전주인이라서. 5천만 원 넘는 상속세를 낼 자신이 없어서 건물을 내놨다. 어쩔 수 없이. 뉴스 보고 나서야 건물 산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걸 알았다. 시세보다 싸게 판 것에 대해서 기자가 또 그걸 얄궂게 물었어요. 화가 나니까 기자 양반 말 꺼내지도 마라. 투기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거래 물러달라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든 빚내서 살 테니까. 이분이 이제 그 건물주의 아들인 셈인데 상속세가 5천만 원이라 사실은 서민들은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았다라고 화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흑석동을 어제 한국당 의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흑석동에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의 이야기도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보다 재개발 이후의 가치가 엄청 높으니까 투기가 돼버린 거지. 그렇죠. 여기가 핵심이네. 여기가 핵심이죠. 저 도로가 얼마나 도로가 이렇게 딱 되니까. 흑석역이 바로 옆에 있고. 아니 자기의 남는 잉여 자산으로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팔았잖아요. 집도 전부 다 팔고 몰빵을 한 거였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몰빵해서 그냥 투기하는 거냐. 투기의 모범 사례네 아주. 서민들은 경제가 나빠서 애를 쓰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은 돈을 전부 다 처분해서 이 건물 하나에 몰빵을 했습니다. 개발되는 정보가 센 것은 아닌지 운영위원회와 국토위원회 소집을 통해서 샅샅이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당을 포함한 야4당이 모두 김의겸 대변인을 사퇴하라라는 비판의 성명을 낸 상황입니다. 청와대도 김 대변인의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취재가 되고 있는데 김 대변인의 해명도 이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30년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살았다. 80 넘어 전세 살면서 모시기가 쉽지 않다. 내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25억 주고 산 집이 35억 가치라는 보도도 있는데 당시가 최고점이었다. 투자 고수의 결정 이런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투기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김 대변인의 이 해명. 전세 살기 싫어서 건물 샀다.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뭐 사실은 김병민 박사가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집을 사고 싶으면 10억이나 15억 정도의 좀 좋은 집도 살 수 있어요. 도곡동네도 좀 괜찮은 집도. 그런 의미에서 25억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신매덕을 대출, 한 달에 500, 600만 원의 이자만 갚아야 되는 그런 무리한 대출을 했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자연스럽지 않다. 단순히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10억, 15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2, 3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도 훌륭한 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좀 과잉된 그런 해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오늘 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몰빵을 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이 없애버리면서 관사에 들어가면서 그 돈으로 말하자면 저렇게 25억짜리 샀다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좀 괴아픈 일이고 실제로 건물을 판 주인의 아들 사실은 작년 자기 아버지가 5월 달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7월 달에 이 건물을 25억 6천인가 7천에 팔았는데 지금 친구들이 더 속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제 35억이 됐다. 예. 그 5천만 원 때문에 내가 지금 10억을 손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5천만 원 어디서 좀 빌려서 예. 그냥 팔지 않고 어머니가 받았으면. 5천만 원 그 정려선 안 내려고 그랬다는 것. 그래서 정말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장사도 안 되는데 또 정치인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더 건물도 찍어나고 시세가 높아졌다는 것을 매일 자기 눈으로 텔레비로 봐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김의겸 대변인의 이 사고 없는 해명에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경제학자죠. 우석훈 박사 경제학자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 대변인의 해명에 대한 경제학자의 비판입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김의겸을 보면서 기분이 더러워졌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우석훈 박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 대변인이 이렇게 재테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청와대의 관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테크, 관사 재테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보시죠. 어제 김희정 장관이 아마 이 문제는 제일 처음으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관사 재테크, 옥인동 전셋집을 빼서 관사에 입주했는데 청와대 관사에 들어감으로써 아낀 전세금 4억 8천만 원이 현금이 바로 건물 매입에 쓰였다는 거죠.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경 빌딩이라고 하죠. 대통령 경호처 빌딩, 빌라, 관리비만 내면 돼서 입주 대기 직원들이 상당하다. 가족들이 다 함께 입주한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들다.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살았던 종로구 옥인동에서 청와대 관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지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보시면 청와대 관저가 저기에 위치하고 있고 청와대 여민가는 바로 저 밑에 있죠. 경복궁 보이고 이 옥인동 자문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배화 여자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쭉 올라가면은 옥인동이 나오는데 자문로와 배화여고 사이에 김 대변인의 이제 전셋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딱 봐도 청와대 관저와 김 대변인의 전셋집은 뭐 3km도 채 되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청와대 관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느냐 지방에 사는 분도 많은데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 아니 거리를 청와대 관사와 거리를 잡는 게 아니라 출근하는 곳으로 봐야 되는데 예. 바로 넘어지면 코 닿을 때 살았더라고요. 옥인동에서 청와대 가는 거리하고 청와대 관사에서 청와대 가는 거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비슷비슷하면 굳이 관사에 들어올 필요 없다. 그럴 정도로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데가 굉장히 가까운 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게 법적으로 맞나 아니냐를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예. 뭐냐면 청와대의 자산관리 운영 규정이 있고 그리고 또 관사 운영 규정이란 게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위 관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 그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격에 맞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요. 무단 점거한 거죠. 예. 국민의 세금을 가진 곳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명확한지 알려야 되고 특히나 지방에서 오신 분 아닌 경우에 저렇게 사는 경우도 없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호수에 결혼했지만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아서 이렇게 두세 명이 모여서 살았어요. 지방에서 온 사람들끼리. 그런데 저렇게 넘어지면 코 닿을 때 있었으면서 가족까지 다 같이 입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4억 8천만 원을 이렇게 재테크할 수 있었던 게 완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아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 돈을 앞으로 갚아 나가기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아까 김병민 박사가 걱정을 하셨는데요. 과거 정권에도 이제 DTI나 LTV 같은 거는 좀 강조가 됐었습니다만 이번 정권 들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저희를 입고 난 다음에는 RTI가 더 강조가 됐어요. 임대사업자 관련돼서 대출받는 것까지 굉장히 강한 규제가 바로 저 대출받은 지 3개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를 모르고 있었던 원주인은 평생에 한 번 내야 되는 5천만 원 못 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계산대로라면 매년 5천만 원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대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게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한 번 5천만 원 내는 사람은 그거를 못해서 팔 수밖에 없었고 평생 원금 갚을 때까지 이자만 매년 5천만 원 내야 되는데도 그거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김 대변인의 거취 얘기까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지휘를 통해서 얻은 정보로 투자 논란이 번질 경우 감당 불가하다. 빨리 거취를 정해주는 것이 부담을 덜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말은 홍은아 소장님, 사퇴라는 말이 청와대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국민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촛불 민심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노년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어야 살 수 있나라는 걸 봤더니 일반적으로는 200에서 25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1년이면 뭐 2,400 그리고 한 20년 되면 6억 7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좀 아프거나 여행까지 가려면 한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노년을 위해서 전세 살기 싫어서 내가 저렇게 큰 집을 큰 상가를 샀다라고 하는 그런 대변인의 그 말은 사실 일반 시민, 우리 국민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00~3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해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까지 투자하는 분이 진짜 우리 국민, 대통령의 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청와대에서도 하실 것 같다. 그리고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승리 씨와 YG 엔터테인먼트가 소유하고 있었던 클럽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경찰이 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O.D의 데니안 씨도 오늘 새롭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의혹일까요? G.O.D 데니안의 샴페인바 탈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18년 2월이에요. 2018년 2월. 데니안 씨가 미 샴페인바를 오픈하는데 샴페인바를 오픈하면서 여기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음식점. 데니안은 샴페인바 운영회사의 사내 이사로 알려졌습니다. 샴페인바 손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DJ나 밴드가 나오는 무대가 설치돼 있고, 자, 여기 무대가 설치돼 있고, 어딘 또 다른 클럽엔 봉도 있는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다가 난리가 났었죠. 무대가 설치돼 있다. 샴페인바에 클럽식 파티도 열린 적이 있다. 그런데 무대를 설치하려면 유흥주점으로 등록을 해야 해요. 일반 음식점에 비해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추가되죠. 결국에 데니안 씨의 샴페인바도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해당 샴페인바는 2018년 6월에 업종을 변경하는데 일반 음식점에서 휴게 음식점 사무소로 업종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휴게 음식점 사무소에는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업종 변경 이후에도 샴페인바에서 술을 마시는
SNS 게시물이 다수 발견돼서 이래도 불법 저래도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샴페인바가 어떤 샴페인바인지 데니안의 샴페인바 영상을 저희들이 한번 사진과 영상을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유 이렇게 화려합니다. 무슨 약간 샹들리에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샹들리에도 이렇게 있고요. 약간 전반적으로 가운데에는 쭉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DJ가 있는 DJ석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도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아르누보적이죠. 아르누보적인 고급 디자인 소파들도 있고 여느 샴페인 바보다는 훨씬 더 고급 샴페인 바의 느낌을 풍깁니다. 이렇게 별도의 공간도 아주 그냥 잘 돼 있습니다. 이 샴페인 바에 무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히 무대 위에 빨간색 카페트, 단상 위에 빨간색 카페트, 레드 카페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저 위에서 약간 재즈 밴드가 문리버죠, 이 노래. 문리버. 달빛강, 문리버 연주까지 현재 연주되고 있습니다. 무대가 이렇게 있는데도 일반 음식점, 추계 음식점. 김관선 변호사님, 이래도 돼요? 일반적인 일반 음식점에서도 고객의 취향을 좀 돋우기 위해서 연주를 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유흥음식과 일반 음식점의 차이는 노래와 춤을 할 수 있느냐, 또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무대나 조명이 설치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일반 음식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노래와 춤을 못 하죠. 그리고 와서 그냥 샴페인만 마시게 되면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흥을 돋고 춤을 추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겨워서 또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오게 되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러면 아예 유흥시장으로 이걸 오픈을 하면 되지 일반 음식점을 했을까? 근데 여러 가지 유흥시장을 하면 소방시설이지 뭐 그런 규제도 굉장히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이거든요. 세금이다. 그렇죠. 일반 음식점은 부가세 10%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유흥시점은 한 13%를 더 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승리도 뭐 몽키 뮤지엄이랄지 한 것처럼 일반 음식점을 일단 허가를 해서 장사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단속이 나오면 그건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경찰에 냈건 아니면 구청 직원과 어떤 이주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저거 하면서 일반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연예인이 사내이사로 돼 있다, 연예인이 대표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홍보 효과입니다. 엄청난 홍보 효과. 근데 그 홍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업자득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오히려 저거 일반 음식점 왜 유흥시점 저렇게 장사를 하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SNS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데니안식 측의 해명도 취재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샴페인바 오픈 4일 만에 사내 이사직을 사임했다.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이 나왔는데 김 장관님, 승리 때도 그랬고 뭐 YG 엔터테인먼트 때도 그랬고 이번 데니안 씨 때도 그랬고 연예인들이 이름 걸고 사업하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항상 좀 비슷한 식의 해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연예인들 중에 그러니까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은퇴하신 분이 하기도 하고 하면 워낙 평소에 대중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분일수록 사람들이 뭐 맛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그 브랜드 가치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믿고 가는 것도 상당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름만 빌려줬다라는 거에 대한 그 무거운 의미를 저렇게 대중의 연예인들이 저는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한 번 더 나갔어요. 뭐냐면은 일반 음식점에서 저렇게 무대가 있고 별도 시설이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이번에는 아예 술을 팔아서는 안 되는 휴게 음식점으로까지 더 하향 조정해서 그 신고를 했다는 거죠. 업종 변경. 네, 휴게 음식점은 뭐냐면은 술은 일체로 안 되고요. 일종의 생활 근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근린 시설에서 일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활 근린 시설이고 저 정도면 이제 2종으로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주민 편의나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아주 생활 밀접한 공간으로 판단됐을 경우에 하고요. 그런데 저렇게 신고가 끝난 이후에도 작년 송년회라든지 올 신년회 때 술과 함께 이렇게 즐겼던 사진이 예. SNS에 다녀오신 분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정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고 업종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건데 한 번만 방문만 하면 영업하고 있을 때 한 번만 방문만 제대로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한번 전국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데 요 소식을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국민 소통수석이 대신 요 소식을 전했다고 해요. 뭔가 청와대 내부에서 기류 변화가 있다는 것도 좀 감지되는 대목이라 제가 뉴스 속보를 하면서 그 청와대 현장의 분위기까지 취재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승리 씨 이야기도 좀 새롭게 나왔습니다. 불법 촬영된 이른바 몰카를 승리도 유포했다는 거예요. 경찰, 승리가 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 사진을 한 차례 유포했다. 승리는 이에 대해서 여태까지 유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직접 찍진 않았다. 말을 싹 바꿨어요. 직접 찍진 않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승리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불법 촬영 공유 사실이 보도된 후에 승리가 최종원에게 야, 휴대전화 바꿔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지시 때문인지 정준영도 미국에서 입국하다가 휴대전화를 바꿔서 들어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아니 승리 씨 여태까지 몰카 나는 유포하지 않았다. 쟤들 잘못이다. 소위 이런 식의 해명을 해왔었잖아요. 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말렸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180도 말을 바꿔서 내가 직접 찍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본인의 그동안에 어떤 그 얘기했던 부분들의 신뢰를 또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방법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휴대폰을 다 버리라 했는데 정준영은 그 버린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한 것처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들이 이제 일파만파 물고 물려서 계속 거짓말의 어떤 악순환의 그 구도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데니안 씨와 승리 씨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쇼 수사반장 백희정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취재수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취재수첩 Y에서 뭘 자꾸 던지는 영상들, 그런 사건들 보도해드렸는데 또 던졌습니다. 이번엔 병원 직원에게 떡볶이를 던졌습니다. 영상 살펴보시죠. 한 남성이 지금 병원 직원 앞에서 뭔가 입씨름을 합니다. 그러자 흰색 봉지를 직원 얼굴에게 집어던지는 모습. 저 안에는 떡볶이가 담겨 있다고요. 직원이 떡볶이를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러고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번에는 옆에 있는 검은색 봉지도 또 한 번 직원에게 아니 저 병원 수납 직원인가요? 무슨 죄일까요? 무슨 죄입니까? 또 검은색 봉지를 던졌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이 남성이 똑같은 병원에서 병원 직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영상도 저희들이 한번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 던지고 괴롭히고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성, 이 은평구 일대의 시장에서 왜 나에게 술을 팔지 않느냐며 이렇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행패를 부린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남성이 누구고 왜 그런지 저희가 전말을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던지고 욕하고 상습 주치 난동 독거노인. 지난 7일 서울 불광동의 한 고시원에서 독거노인 김모 씨가 살고 있었는데 직접 119를 불렀어요. 직접 119 불러서 구급차 타고 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구급차를 부를 정도면 그렇게 사실은 구급차가 얼마나 바쁜데 위중하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큰 이상이 없었어요. 역시나. 별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자 김모 씨가 왜 입원시켜주지 않느냐면서 항의를 해서 원무과 직원 얼굴에 떡볶이가 든 봉지를 2개 흰색 검은색을 투척을 합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똑같은 이유로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며 욕설, 당장 진료받게 해달라면서 수액 거치대로 직원을 내리쳤어요. 폭행. 병원 두 곳에서 진료 후에 10만 원 진료비 안 내고 도망간 이력도 있습니다. 이 김 씨가 평소 술에 취해 은평구 재래시장에 자주 출몰해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래요. 한 달 사이 9차례 술 내놔라, 음식 내놔라, 왜 나에게 술을 안 파냐, 행패. 외상도 뭐 한두 번이고 그냥 밥 먹고 도망간 적도 많다라는 거예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복 우려해서 급기야 상인들이 보복을 우려한다고 신고를 꺼리는 상인들을 설득해서 김 씨를 검거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경찰 조사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백 팀장이 아니 우리가 햄버거 던진 영상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그런데 햄버거는 그래도 뜨겁지도 않고 국물도 없잖아요. 근데 떡볶이는 뜨겁고 국물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서민 생활 침해 악성 폭력 사범을 단속하는 기간입니다. 4일부터 그러니까 5월 2일까지인데요. 지금 이런 케이스가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보면 사실은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은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 방해를 하고 또 상습적으로 갈취행위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민들, 특히 영세 상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병원에서 던졌다는 이 떡볶이도 경찰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것도 그냥 공짜로 받은 떡볶이를 가차없이 아낌없이 던져버리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던진 거죠. 네,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66세 된 이 분이 사실은 가족도 없고 또 거처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내가 이 정도 사안 가지고 뭐 큰 처벌 받겠느냐 하는 이런 배째라식의 이런 형태가요. 사실은 지금 서울 은평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보면 이런 정말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싫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제 기간 중에 60일간 특별 단속 기간 중에 이런 첩보 수집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피해자들이 진술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정도 뭐 집기를 부수고 업무 방해를 좀 하고 그다음에 폭언이나 욕설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 구속이 안 된다는 걸 대부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와요. 그런데 또 들어간들 구속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복한다.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했다는 거 알면 거기서 또 괴롭힌단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보복범죄 처벌에 관한 법도 있지만은 결국은 구속을 했는데 아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구속됐어요? 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피해가 있으면 기간 중이기 때문에 60일간 특별 단속입니다. 가감없이 신고를 해서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됐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병원 직원의 얼굴에 음식물을 던지는 것 상당히 위험할 뿐 아니라 모욕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그 사건들도 바로 모욕을 줬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모욕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했다는 거죠. 바로 이 경우처럼 말입니다. 자, 드라이브 스루 맥도날드죠. 외제차를 탄 분이 이렇게 알바에게 사회초년생 여성 알바에게 햄버거를 집어 던지고 자기는 화난다고 그냥 달아난 영상 보면서 많은 사람이 분노했고 또 맥도날드 계산원에게 왜 주문한 게 늦냐 라면서 언성을 하다가 차분하게 설명하는 직원에게 이제 말싸움이 오고 갔겠죠. 어디 젊은 애가 말대꾸를 해 라고 화가 나니까 그냥 햄버거를 집어 던졌던 일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집어던지고 풀스윙으로 집어던지는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김관삼 변호사님. 이번에는 떡볶이인데 총 20차례 난동 중 16번 업무방해와 4번 사기 혐의인데 사기 혐의는 어떤 것 때문이에요? 일단 그 음식점에 가면 돈을 내지 않을 걸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가서 이제 막 무전 취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전형적인 이제 사기 행각입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또 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진료비를 내라고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료비를 면제받으려고 하거든요. 이건 일종의 공갈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이제 폭행 일삼고 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업무, 병원의 업무 이런 것도 다 업무방해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속칭 골목깡패라고 그럽니다. 골목깡패다. 그렇죠. 이 골목깡패가 어느 동네나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제 이걸
소탕하겠다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 단속 기간을 정해서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없어졌지만 그 동네 이런 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보다는 주먹에 가깝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또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영세 상인들 이런 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직도 남아있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골목깡패나 그다음에 생활 그 아주 악질적인 폭행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고 설사 이게 약간 경미하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갖다가 너무 구속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또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횟수가 조금이라도 많다고 한다면 이제 엄벌하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게 바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격리하는 데 있어서. 네네. 자, 첫 번째 사건 살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철없는 아저씨들이 나왔는데 철새 보호구역인 무인도에 어느 날 완전 무장을 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대거 나타나서 주민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한 채 비비탄으로 총을 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철없는 아재들. 이야, 이게 또 공교롭게 우리 김광산 변호사님 나올 때 아저씨와 관련된 뉴스가 오늘 또 한 번. 지난번 아저씨 냄새로 뭐 잡았다고 하는 것도 많이 공감하셨는데 이번엔 철새 도래지에서 서바이벌 게임한 철없는 아재들. 지금 주민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진 보시면 뭐 완전 미군도 계시네요. 완전 군복을 입고 무장한 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아저씨들 30명이 부산 신호항에서 집결을 합니다. 오전 10시 낙동강 하구 무인도인 진위도에 무단 침입해요. 저거부터 잘못됐어요. 전투복에 전투화에 배낭까지 착용한 완전한 군인 행세였다는 거예요. 편을 나눠서 그런데 이 군인들이 페인트총과 비비탄총을 쏘는 배틀을 벌였다. 전투화발로 곳곳을 누비며 문화재 보호구역이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저희가 훼손을 해서 인근 주민이 신고를 해서 해경이 출동을 하고 약 4시간 만에 이 페인트총의 모의 전투는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동호회장 A씨가 야 저기 하자라고 추천을 해서 모여서 항구에서 1인당 10,000원씩 지불을 해서 낚싯배를 타고 저기 들어갔다고 해요. 백 팀장님. 네. 자, 이거 저희들도 다 아저씨들이지만 철없는 아저씨들 주변에 보면 꼭 계세요. 네, 이게 이제 부산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하고 있고요. 부산 강서경찰 형사과에서 출동을 했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이제. 그런데 이 서바이벌 게임 해보신 분들은 정말 짜릿합니다. 재미있고 또 비비탄을 맞거나 또 페인트 탄을 맞아도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총을 딱 쏘고서 이제 상대방이 쓰러지면 그 쾌감, 또 쓰러지면서도 아주 리얼한 액션을 하면서 또 재미를 느끼는. 아, 연기도 해요, 쓰러지면? 네네, 이런 그 서바이벌 게임이 참 재밌긴 하죠. 뭐 이렇게.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이 이제 할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 도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그런 도서예요. 섬이란 말이죠. 진우도라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어떤 곳이냐면 철새 도래지에다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 철새 산란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총을 빵빵 쏘고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이런 형태면 알을 낳거나 이 산란기의 철새들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고 이게 이제 뭐 새니까 기형아가 태어날 리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엄청난 어떤 피해를 주거든요. 이 서식하는 새들에게. 그런데 개념 없이 가서 자기들 좋다고 무려 4시간 동안을 총을 쏘고 악을 쓰고 이런 나 뒹굴고 했다고 하면 더군다나 전투복 전투화에 그 밟히는 곳이 다 훼손되는 이런 형태란 말이죠. 결국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처음에 5명밖에 없다고 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냐 주민 신고하고 틀리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30명을 다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30명이나?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개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라는 걸 알고 숨었다라고 해요. 이런 측면인데 결국 이거는 지금 관련법에 의거해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기 때문에 뭐 큰 처벌은 안 받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철새에 대한 어떤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보존할 지역에 멸종 위기가 이제 그 서식하는 이런 곳에서 이런 행패 비슷한 형태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부작용을 속출한다라고 해서 비난의 폭이 큰데 이 아재들 정말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철없는 아재들인데 이 진우도라는 곳을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무인도로서 절대 출입
엄금으로 아마 보존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이 바다 색깔부터 그리고 저것이 이제 철새 도래지라고요. 옛날에는요, 변호사님, 여기에 쇠제비 갈매기들이 이 진우도에 대거 방문을 해서 이제 번식하고 또 아기도 키우고 다시 이제 떠나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둑개 있잖아요. 도둑개가 서식하는 정말 천혜의 어떤 자연 보호 구역인데 예전에 이 주민들의 출입이 이어지면서 그 쇠제비 갈매기들이 자취를 종적을 감췄던 적도 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 네. 근데 일단 이제 무인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원래 상태로 이제 복원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도둑개랄지 뭐 쇠제비 갈매기 우리 잘 들어보지 않는 이름인데 그만큼 이게 이제 멸종위기라는 거죠. 그러면 보존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런 무인도에서 보존을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다 팻말을 딱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들어가서 이제 저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우려되는 것이 저 비비탄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재질 자체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기에 플라스틱은 한번 그 땅 속에 있으면 뭐 몇백 년, 뭐 몇천 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썩지 않죠. 그렇죠. 썩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보호를 하고 가서 뭐 철새들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구둣발로 짓밟고 아니면 비비탄을 가지고 저렇게 하고 그 좀 한 가지 어떤 다양성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이번에 신고에 의해서 발각이 안 되고 처벌이 안 됐다고 한다면 계속 왔을 거 아니에요? 계속하죠. 그러면 저 무인도 자체가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방송이 채널A 통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제 서바이벌 게임 공회랄지 일반인들도 무인도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백 팀장님, 저 이제 군복, 군화, 전투용 배낭 같은 거를 실제로 다 이제 착용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불법성이 없는 건지랑 그 10,000원씩 1인당 받고 태워다 준 낚싯배 선장님은 처벌 안 되는지. 이게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무인 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무인 도서에는 출입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겨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해양수산청, 강서구청, 그다음에 해경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해경 같은 경우는 입항, 이 출항을 해서 입항하는 이걸 지금 제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청과 강서구청 지금 이 3개 기관이 이 관리를 맡다 보니까 이게 서로 떠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력 예산 탓을 하는데 사실 해양수산청에서는 특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주를 매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런 부분을 기자한테 토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우리 김희정 장관님 부산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좀 제재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장도 역시 처벌된 예정이다. 근데 이제 낚싯배 자체는 낚시만 할 수 있는 배예요. 근데 그걸 돈을 10,000원씩 받고 유상운송을 한 거죠. 여객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법에서 당연히 처벌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인도에 무단 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김광삼 변호사님 오면 다음 주에도 한번 또 아재와 관련된 소식 한번 또 전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여러분들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자, 정말로 유명해진 지병수 할아버지 손담비, 줄여서 할담비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부산 뉴스가 아니라 붓산 뉴스네요. 붓산 뉴스네요. 그리고 고속버스도 한 대 나와 있고 축구의 페널티킥 장면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손담비 씨 전화 왔었잖아요. 카톡만 왔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전국적인 스타로 등극한 할담비, 지병수 할아버지. 다시 봐도 웃겨요. 이거 몇 번 봐도 웃겨요. 드디어 손담비와의 듀엣이라는 소원을 실제로 이루게 됐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저녁 방송을 통해서 손담비와 할담비가 함께 꾸미는 미쳤어의 듀엣 무대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지병수 할아버지의 미쳤어 무대에 SNS에 춤으로 화답했던 원조 손담비, 그 영상도 다시 한번 볼까요? 동문고 청인이동 사는 지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제가 할아버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듯 몸소 화답했던 손담비도 실제 할아버지와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흔쾌히 수락한 것. 지병수 할아버지는 처음 전국 노래자랑 출연 전에 PD가 의자도 놓고 해보라는데 내가 끼를 못 부리겠더라. 그냥 손담비랑 똑같이 안 해도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라면서 의자를 거부한 촬영 비하인드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할아버지의 그 감대로 느낌대로 했던 무대였기 때문에 할담빈반의 뭔가 귀엽고 밝은 이미지가 화제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 미혼인 할아버지가 소년원에서 나온 청소년을 양아들로 키웠다라는 뜻밖의 가정사도 공개되면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울컥했다라는 반응들도 이어졌습니다. 할담비와 손담비의 역사적인 미쳤어 공연 콜라보레이션,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축구 한일전 기다리는 것만큼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배은 박사님, 뭉클했어요. 그 미혼이셨다는 거, 그다음에 약간 좀 생계가 힘드셔서 저소득층이셨다는 소식은 알았는데 소년원에서 나와서 사실은 갈 곳 없는 아들을 너 일로 와. 내 양자로 받아서 아들로 키웠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분도 계시구나. 양아들이 2명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52세, 49세 양아들 2명이고 여기서 손주가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주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할아버지 이러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지병수 할아버지가 전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춤을 젊은 애들처럼 즐겁게 춰서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표정이 너무나 해맑고 항상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단돈 1,000원만 있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병수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 경기 어려웠을 때 기쁨 준 사람 3명 있다고 하는데 3명. 한 명은 박세리, 한 명은 박찬호. 한 명은 지병수 할아버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오늘 KBS의 무대를 통해서 정말 또 송혜 선생님이 아니라 송혜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 내 나이를 묻지 마라고 얘기하는 이분들의 오늘의 무대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많은 모습들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그 두 분, 손담비와 이 할담비의 무대가 어떻게 될지 저도 한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악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도 현대 부산말로 부산 소식을 매매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사투리를 못해서.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시작하는 부산 뉴스가 화제입니다. 부산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제작한 사투리 뉴스인데요. 일명 서울말로도 불리는 표준어로 진행되는 뉴스의 형식을 과감히 파괴하고 부산 뉴스에 나오는 앵커와 기자 모두 부산 사투리를 구사합니다. 신기하고 친근하다. 부산 사투리를 더 정확하게 구사해달라라는 뜨거운 누리꾼들의 반응도 지금 쏟아지고 있답니다. 화제의 부산 뉴스 한번 들어보실라 예. 어색해 제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뉴스 허형범입니다. 권보라입니다. 오늘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부산말로 부산 소식을 열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가봤던 구독운동장, 35살 먹은 구독운동장이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건 각설이도 알고 벚꽃 시즌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먼저 강서 생태공원과 삼락 생태공원은 벚꽃 행렬과 함께 노란 유채꽃이 비비드한 컬러감을 자랑하는데요. 남친 여친 썸남 썸녀랑 방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의 위험성이 높은 가운데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움직임이 싹트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호동호동 하호동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해공항은 지형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륙 착륙할 때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안전하고 제대로 된 검문공항을 부산 시민도 가질 수 있을지 봄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훈훈한 소식에
호동이 마음도 설레옵니다. 지금까지 부산뉴스 호동호동 하호동이었습니다. 수수료 빵원 제로페이스라 카이처럼 재밌는 표현들도 넘쳐나는데요. 처음 본 옷인데 새로 샀나? 걔한테 이제 봄이다 이가. 얼마짜린데? 이거 9,900원. 와, 잘 샀네. 이 정도면 완전 우리말 나들이 코너도 운영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헐타. 옷이? 야, 내 갑자기 휴학 되는데 나 확인 칠래? 안 된다. 내 과제한다. 아, 왜? 딱 한 게임만 치자. 아, 은다. 은다. 우리말로 싫다,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은다네. 이렇게 앞글자를 길게 끌어줄수록 효과적인데요. 여러분의 짜증과 귀찮음을 리드미컬하게 표현해보세요. 사실은 여기에 또 우리 부산에서 오신 두 분이 계신데 김정 장관과 김용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부산 뉴스의 어떤 뭐랄까요, 인토네이션, 부산 사투리가 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진짜 정감 있지. 정감 있어요. 네. 예. 사람들이 저거 보고 나서 대길이다. 잘 봐십니다. 대빠이네. 막 이런 말 다 자막도 그렇게 나오죠. 아니 이참에 그러면 부산 오누이니까 두 분이 한번 부산 뉴스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짤막하게. 김용주 앵커, 김정 앵커. 부산 뉴스. 부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나이트클럽이 많은 연산동에 살고 있는 김희정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부산 딸내미 김희정입니다. 부산 오빠, 행주 오빠랑 같이 부산판 돌직구쇼 한번 찍어보이소. 행주 오빠. 네, 제가 원래 김형주인데 형이 잘 안 돼갖고 행주야. 별명이 행주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투리는 부산 자갈치 아지매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롯데 야구단이 유명해지면서 훨씬 사투리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소위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방과 세계화로 가는데 상당히 어떤 사투리도 보존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부산 사투리가 표준화 되는 거 아니에요? 부산 사투리 말고 다른 동네도 자기 그렇죠, 동네로 그렇죠. 한번 맞아요. 뉴스 한번 해보시지요.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응대 서비스,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래요. 전라도면 전라도, 부산이면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늘 컴플레인을 하세요. 왜 우리가 표준어를 써야 되냐. 오시는 고객들은 그분인데 우리 부산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인데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점을 확실하게 잘 꼬집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앞을 주인공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한 여행지에 오래도록 체류하는 여행, 한 달 살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한 달 살기 여행지를 찾고 싶다면 이번엔 전라남도가 어떨까요? 앞서 부산에요. 이번엔 호남, 전남으로 가봅니다. 전라남도에서 관광자원 홍보와 재방문 유도를 위해 남도에서 한 달 살기,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것. 7일 이상 프로젝트 참가자에게는 최대 30일까지 하루 5만 원 이내의 숙박비가 제공되고 시군별로 관광과 문화, 예술, 농어촌 체험 등등 오직 전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광주 전남 지역 외의 거주자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달 살기 프로젝트에 막연한 로망을 갖고 있었던 분들에겐 당장 실행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로망도 이루고 여행비도 절약하고 산의 진미가 가득하기로 유명한 전라남도로 근사한 한 달 살기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건 이제 경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요즘에 가장 발달된 마케팅입니다. 기본적으로 오감을 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높아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예. 오감을 다 활용해야 돼요. 시각이라던가 청각, 후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시식해 보는 것들이 있었고 또 모델하우스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들어보고 향기도 맡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남도에서도 모든 오감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전략을 꼭 쓰셔야만 더 많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라남도에서 정말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거 잘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한 달 살기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 좀 비용이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를 가더라도 패키지 여행보다는 이렇게 좀 한 달 살기 프로그램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용에 대한 적잖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이랑 될 수 있으면 주말이면 국내 여러 곳들을 좀 여행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자체가 나서서 특별하게 지원도 해주고 많은 국민들이 와서 우리 국내에 있는 관광지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여러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저한테 꿈 같은 일인 게 매일 돌직구쇼를 해야 되니까 언젠가 돌직구쇼를 그만두는 날엔 꼭 저 한달에서 이 프로그램을 저도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듭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 좀 다양하게 좀 개발을 해서 선보이는 것도 사실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앞을 사연도 만나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노골을 선보인 13살 소년의 스포츠맨십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터키 유소년 축구 갈라타사라이와 이스탄불 스포르의 대결. 갈라타사라이의 알마즈 베코프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중앙 쪽으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데 상대팀의 수비수가 바짝 따라붙었고 이렇게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주심은 휘슬을 불면서 페널티 킥을 선언합니다. 이 상대편 수비수들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리플레이 영상에서도 신체 접촉이 없는 게 확인이 됐지만 주심은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승부의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결정적 상황에서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알마즈 베코프가 보시죠. 자, 골대 오른쪽으로 한참을 벗어난 슛을 차서 일부러 실축을 한 겁니다. 이 소년의 실축에 상대팀 선수들까지 다가와서 응원을 해주는 진 풍경이 펼쳐지는데 보시죠. 이렇게 일부러 노골을 한 거예요. 이거 페널티 줄 거 아니다라는 거죠. 득점 기회를 날렸음에도 알마즈 베코프 팀은 이날 2대0으로 대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멋진 승부였습니다. 사실 축구 전문가 두 분 오늘 나와 계십니다. 김영주 의원과 또 김강산 변호사님 두 분 나와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이 일부러 페널티 실축을 하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결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요. 어른 축구에서 본 적이 없었죠. 터키에 가서 정말 눈여겨본 이 지역이 특기인 것 같은데요. 밤늦게까지 청소년들이 술을 안 먹거든요. 그래요? 정말 열심히 공을 찹니다. 축구를? 예, 축구 동아리도 많고 그런데 정말 아주 건강한 육체뿐만 아니라 저 아이들은 건강한 정신, 그야말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 변호사님 사실은 요즘 어른 축구에서는 침대 축구도 있었고 일부러 페널티킥 유도하는 헐리우드에 닿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가서 200m 나가서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페널티킥은 골이잖아요. 골과 바로 연결되고 거의 실패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저 심판 자체가 이제 성인인데 만약에 리플레이 해봤는데 저 신체가 전혀 접촉이 안 됐다고 한다면 자기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죠. 이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취소하겠다 하는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자. 그런데 그 자존심을 성인의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자존심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선수는 뭐가 옳고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포용을 하고 우리도 정당한 승리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결정에 의한 페널티킥 성공으로 더 큰 대승을 거두기 싫다. 이런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 이런 아주 빛나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팀 선수들하고 자기 팀 선수들이 와서 고맙다고 이제 좀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상당히 뭉클했어요. 저는 저 친구가 나중에 정치를 할 것 같아요. 정치를 할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정무수석이나. 네. 알겠습니다. 모든 걸 정치로 다 푸세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2011년부터 이 시리아에서는 극심한 내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S를 축출하기 위해서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지만 아직까지도 시리아는 이 내전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의 이 난민촌에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폐어더미 위에서 제대로 된 신발이나 옷도 입지 않은 채 엉엉 우는 모습 저희들이 많이 목격해서 안타까움을 줬는데 오늘 힐링 뉴스는 그 시리아 내전의 난민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이 지금 소개되는데 시리아 난민촌의 아이들이 뭔가를 보고 있죠? 귀여운 인형들이 저 인형극 무대에서 공유되고 있는데 저 인형극 무대도 제대로 된 널판지가 아니에요. 폐어더미가 된 이 돌더미와 난민촌 폐어더미 위에서 인형극을 보고 있는 정말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그런데 이 뒷면의 사진도 오늘 공개가 됐어요. 자, 이 어린아이들에게 인형극 공연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인형도 만들고 정말로 저희들이 볼 때는 엉성한 인형극 무대까지 준비한 시리아 예술가 왈리드 라세드가 저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뒷면의 모습이 함께 공개되면서 더욱더 감동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전쟁은 어른들이 벌이는 거고 이 어린아이들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은 무고한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전쟁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저 인형극을 보면서 해맑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좀 뭉클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을 벌이지만 누군가는 또 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런 인형극을 벌인다는, 이런 인형극을 보여줬다는 데에 대한 깊은 감동.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어려웠던 순간 저 꼬마에 대한 그런 감정을 누렸던 분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어른들의 욕심으로 이러한 위기와 갈등들 더 이상 증폭시키지 말고 평화를 상관없이 내드릴 수 있는 저런 좋은 모습들이 전 세계에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그 꽃이 꽃씨를 퍼뜨리고 그 꽃씨들이 수많은 꽃들을 이어주고 결국엔 꽃밭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